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칩 히스와 댄 히스의 책 스틱입니다. 어떤 아이디어는 진짜 한 번 들으면 머릿속에 착 달라붙어서 잊히지가 않는데 또 어떤 거는 왜 그렇게 금방 사라질까요? 바로 그 비밀을 파헤친 책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이상하게 잘 퍼지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신장 도둑 이야기 같은 그런 도시 괴담들. 왜 그렇게 생명력이 길까? 이 책은 바로 그런 스티커 메시지들, 착 달라붙는 메시지들이 가진 공통적인 6가지 특징을 딱 찾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그 특징들을 우리가 진짜 전하고 싶은 중요한 메시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걸 알려주는 거죠. 네, 오늘 저희의 목표는 바로 그 6가지 원칙, 그러니까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그리고 스토리, 이 6가지 핵심을 제대로 뽑아내서 여러분이 자신의 아이디어나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기억에 오래 남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 좀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요약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단순 요약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세상에 착 달라붙게 만들 수 있을지 그 실질적인 방법들. 네, 그걸 함께 탐구해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원칙, 단순성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이제 메시지는 정보를 많이 담을수록 좋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스티커 메시지는 정반대요. 핵심을 딱 꿰뚫어야 합니다. 핵심이요. 아, 그게 그냥 짧게 줄이라는 뜻은 아니겠죠, 그럼? 정확합니다. 핵심을 찾아내고 코어, 그걸 아주 간결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야 해요. 불필요한 건 뭐랄까? 다 쳐내고요. 그 생텍 쥐페리가 말했잖아요. 완벽함이란 더 이상 보탤 게 없을 때가 아니라 더 이상 뺄 게 없을 때 완성된다고. 그런 느낌이죠. 아, 단순 요약이 아니군요. 네,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긴 속담처럼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아, 그 말씀 들으니까 그 사우스웨스트 항공사 사례가 딱 떠오르네요.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했잖아요. 우리는 가장 저렴한 항공사다. 이거 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이 단순한 원칙 덕분에 직원들이 뭐 예를 들어 기내식으로 스테이크 샐러드를 제공할까요? 이런 제안이 나왔을 때도 되게 쉽게 판단할 수 있었다고 하죠. 그게 우리를 가장 저렴하게 만드나? 아, 아니지. 이렇게요. 바로 그겁니다. 그 핵심 메시지 하나가 조직 전체의 의사결정을 이끄는 뭐랄까 지휘관의 의도 같은 역할을 한 거죠. 그 존 F 케네디의 10년 안에 인간을 달에 보내고 무사히 귀환시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 그것도 정말 강력했죠. 네, 얼마나 명확하고 강력합니까? 수많은 나사 직원들이 그 목표 하나 아래서 아, 내가 뭘 해야 하는구나 이걸 분명히 알 수 있었죠. 만약에 그가 뭐 팀 중심적 혁신과 뭐 전략적 주도권 확립을 통해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아무도 감흥을 못 느꼈을 겁니다. 그렇죠. 핵심을 찾고 제일 중요한 것만 남긴다. 근데 사실 말은 쉬운데 이 복잡한 아이디어 속에서 그 딱 하나, 핵심을 찾아내는 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 같아요. 너무 단순하다가 오히려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 핵심을 찾는 과정 자체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메시지가 뭘까? 이걸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야 하죠. 그 클린턴 선거 캠프의 유명한 구호 있잖아요.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이것도 사실 복잡한 정책들 속에서 유권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핵심, 그거 하나를 딱 각인시킨 아주 좋은 예거든요. 아, 맞네요. 네, 핵심을 잃지 않으면서 간결하게 만드는 것. 그게 기술인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 핵심을 간결하게 전달하는 게 첫걸음이군요. 근데 아무리 핵심을 잘 전달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소용없잖아요. 관심을 확 끌어야 할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두 번째 원칙입니다. 의회성. 사람들의 예상을 깨트려야 해요. 그 익숙한 패턴을 확 부수는 거죠. 오, 의외성. 그거 흥미로운데요. 예상을 깨트린다. 아, 혹시 그 영화관 팝콘 이야기인가요? 그거 진짜 저도 듣고 충격받았었는데. 네, 바로 그거예요. 1990년대 초에 그 공공이익과학센터 CSPI라고 하죠. 여기서 영화관 팝콘의 포화지방 함량을 조사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땠냐면 미디엄 사이즈 팝콘 한 통에 당시 하루 권장량이 한 20g 정도였는데 그거의 거의 2배인 평균 37g이 들어있었다는 거죠. 37g이요? 와. 네, 범인은 코코넛 오일이었고요. 근데 이걸 그냥 팝콘 한 통에 포화지방 37g 함유 이렇게 발표했다. 그럼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거예요.
너무 학술적이고 이게 뭐 얼마나 많은 건지 감이 안 오잖아요. 그렇죠. 뭐 37g. 그래서 뭐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CSPI가 사람들의 상식을 완전히 뒤흔드는 비교를 사용했습니다. 영화관 미디엄 팝콘 한 통에는 베이컨 달걀 아침 식사 더하기 빅맥과 감자튀김 점심 식사 더하기 스테이크 저녁 식사 이걸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동맥경화 유발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요. 아, 진짜 그 문구 기억나요. 이게 단순히 놀라움을 넘어서 그 구체적인 비교. 아, 이게 다음 원칙인 구체성이랑도 연결되겠네요. 네, 맞아요. 구체적인 비교를 통해서 충격을 확 안겨준 거죠. 그래서 결국 주요 영화관들이 코코넛 오일을 다른 걸로 바꾸게 만들었잖아요. 와, 정말 강력한 한방이었네요. 사람들 머릿속에 있던 팝콘은 그냥 가벼운 간식, 이 생각을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버린 거군요. 근데 이런 놀라움은 좀 금방 사라지지 않나요? 한번 놀라고 나면 끝 아닌가요? 맞습니다. 놀라움은 주의를 뜨는 데는 효과적인데 그 관심을 계속 유지시키려면 다른 장치가 필요해요. 바로 뭐냐면 지식의 공백을 만들어서 호기심을 자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걸 딱 깨닫는 순간 그 빈틈을 막 채우고 싶어 하거든요. 지식의 공백, 아, 궁금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미스터리처럼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우리 극장 관객의 40%가 35세 이하인데 후원금 기여는 10%밖에 안 될까요? 이런 식으로요. 답을 바로 안 주고 스스로 왜 그러지? 하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놀라움으로 문을 확 열고 그 다음에 호기심으로 딱 붙잡아 두는 거군요. 좋습니다. 자, 그럼 예상을 깨고 호기심을 자극해서 관심을 끌었어요. 근데 메시지 자체가 막 모호하고 추상적이면 말짱 도루묵이잖아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원칙인 구체성, concreteness가 중요해지는 거죠. 추상적인 언어 대신에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도록 감각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해요. 이게 특히 지식의 저주를 피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지식의 저주요. 아, 뭔가 이름부터 좀 안 좋은 느낌인데요. 네, 이게 뭐냐면요. 일단 우리가 뭔가를 알게 되면 그걸 몰랐던 상태를 상상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반인들한테 설명할 때 자기도 모르게 막 전문 용어 쓰고 너무 추상적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상대방도 당연히 알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 그거 진짜 공감되네요. 저도 그럴 때 많거든요. 그렇죠. 그 노래 리듬만 이렇게 손으로 두드려 놓고 상대방한테 무슨 노래인지 맞춰보라고 하는 실험이 있잖아요. 자기는 머릿속에 멜로디가 다 들리니까 쉬운데 듣는 사람은 박자만 듣고는 거의 못 맞추죠. 딱 그런 상태인 거예요. 아, 네네, 알죠. 그럼 구체성이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추상적인 거 말고. 네. 추상적인 목표 대신에 손에 잡히는 이미지를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자연보호협회 TNC라고 하죠. 원래는 매년 X에이커의 땅을 보호한다 이런 목표를 썼어요. 근데 에이커라는 단위는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넓은 건지 감이 잘 안 오죠. 그래서 에이커 대신에 풍경, 랜드스케이프라는 개념을 쓰고 뭐 해밀턴산 황하처럼 특정 지역의 이름을 딱 붙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냥 숫자가 아니라 실제 장소를 떠올리면서 아, 여기가 중요하구나. 이걸 훨씬 잘 이해하고 공감하게 됐다는 거죠. 와, 훨씬 와닿네요. 그냥 200만 에이커 보호 이것보다는 해밀턴 황야를 지키자. 이게 훨씬 생생해요. 아, 그러면 그 제인 엘리엇 교사의 갈색 눈, 파란 눈 실험도 비슷한 맥락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냥 편견은 나빠요. 이렇게 추상적으로 가르치는 대신에 눈 색깔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기준으로 아이들을 차별하는 경험을 직접 하게 했잖아요. 그 구체적인 경험이 아이들한테 편견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했고 수십 년이 지나도 잊히지 않는 아주 강렬한 교훈을 남겼죠. 듣기만 해도 좀 마음이 아픈 실험이긴 한데 효과는 확실했겠네요. 아, 그리고 그 벤처 캐피털 앞에서 발표하던 제리 캐플런 이야기도 되게 재밌었어요. 시제품도 없이 그냥 평범한 나무 블록 하나 들고 가서 PDA 아이디어를 설명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또 상상력을 자극하고 구체적인 토론을 이끌어낸 거잖아요. 거의 만화 같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타자를 받았다는 게 더 놀라워요. 그렇죠. 그만큼 추상적인 설명 100마디보다 구체적인 무언가 하나가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이렇게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그럼 아무 소용 없겠죠. 그렇죠. 믿어야죠. 네,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제 네 번째 원칙, 신뢰성, 크레디빌리티가 필요한 시점이군요. 보통은 뭐 전문가나 유명인 이런 사람들의 말을 빌리곤 하는데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어떻게 신뢰를 얻어야 할까요? 흥미롭게도요, 때로는 전문가가 아닌 반권위자의 목소리가 더 강력한 신뢰를 줄 때도 있어요. 뭐랄까, 진솔한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말이죠. 반권위자요. 아, 그 혹시 그 끔찍했던 금연 캠페인 광고에 나왔던 팸 라핀 같은 경우인가요? 그분은 의사가 아니라 담배 때문에 폐기종으로 정말 죽어가던 평범한 엄마였잖아요. 네, 맞아요. 그녀의 그 솔직하고 처절한 이야기가 진짜 어떤 전문가의 경고보다 훨씬 강력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녀의 그 경험 자체가 아주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또 다른 방법은 세부 사항을 활용하는 겁니다. 아주 생생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은 메시지에 현실감을 더해주고 신뢰도를 높여주거든요. 세부 사항이요. 네.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는 다양성을 존중해요.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 리즈러머 무용단처럼 우리 단에는 65세 무용수가 안무에 직접 참여하고요. 휠체어를 탄 단원도 있어요.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를 딱 드는 것이 훨씬 믿음직스럽다는 거죠. 혹시 어떤 주장을 들었을 때 되게 사소한 건데 그 구체적인 디테일 때문에 아, 이거 진짜 이야기인가 보다 싶었던 경험 없으세요? 생각해보니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아주 작은 부분이라도 구체적인 묘사가 딱 있으면 괜히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아, 근데 통계도 신뢰성은 주긴 하는데 숫자는 너무 차갑게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통계는 그 자체로 강력하지만 종종 너무 추상적이거나 규모가 너무 커서 잘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인간적인 척도, 휴먼 스케일 프린시펄입니다. 인간적인 척도요? 네. 예를 들어서 핵무기 5,000개의 파괴력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면 그냥 숫자만 말하는 대신 비비탄 하나하나가 히로시마 원폭과 같다 이렇게 비유하면 훨씬 실감나죠. 와, 비비탄 비유는 진짜 강력한데요? 그렇죠. 아니면 플로리다에서 상어한테 물려 죽을 확률보다 사슴 때문에 죽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통계는 어떠세요? 연간 0.4명 대 130명? 네, 사슴이요? 네. 우리의 그 직관적인 공포, 상어와 실제 위험, 사슴의 차이를 딱 보여주면서 통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거죠. 아, 재밌네요. 시나트라 테스트라는 것도 있던데요? 이건 뭔가요? 이름이 독특해서 기억에 남아요. 아, 그거요. 그건 어떤 분야에서 가장 어렵다고 여겨지는 최고 수준의 성공 사례 하나를 딱 제시해서 나머지 다른 능력까지도 다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프랭크 시나트라가 노래했듯이 내가 뉴욕에서 성공할 수 있다면 뭐 어디서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논리죠. 아하. 예를 들어서 인도의 택배회사 세이프 엑스프레스가요. 보안이 생명인 해리포터 신간을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이 전국 서점에 정확한 시간에 배송했다는 사실을 내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고객한테 우리가 해리포터도 배송했는데 당신 영화 필름 하나 못하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가장 어려운 과제를 통과했으니까 다른 건 뭐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신뢰를 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가장 어려운 시험을 통과한 걸 보여주는 거네요. 아, 마지막으로 검증 가능한 신용이라는 것도 있었죠. 그 레이건 후보가 했던 것처럼요. 네, 맞아요. 청중이 직접 메시지의 진위를 확인하게 만드는 겁니다. 1980년에 레이건이 유권자들한테 뭐 복잡한 경제 통계 늘어놓는 대신에 딱 한마디 물었잖아요. 여러분은 4년 전보다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맞아요. 그 질문. 네. 판단을 그냥 청중에게 맡기는 거예요. 각자 자기 경험에 비추어서 답하게 만드는 거죠. 그 웬디스 햄버거 광고에 고기는 어딨어? Where's the beef?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메시지를 단순하고 예상치 못하게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신뢰까지 얻었어요. 그럼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행동하게 만들어야 할 텐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 아닐까요? 감정적으로 동하게 만드는 거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5번째 원칙, 감성, 이모션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이성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움직이니까요. 중요한 건 사람들은 어떤 추상적인 대상이 아니라 사람에게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마더 테레사가 나는 대중을 위해서라면 행동하지 않겠지만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발벗고 나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구절이 딱 기억나네요. 그리고 카네기 멜론 대학 연구에서도 아프리카 기아 문제에 대한 통계 자료를 본 그룹보다 그 말라위의 배고픈 소녀 로키아 딱 한 명의 이야기를 들은 그룹이 훨씬 많은 기부금을 냈다고요. 네, 맞아요.
통계를 종종 우리를 좀 마비시키지만 한 사람의 이야기는 연민을 자아내죠. 그래서 개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감성을 자극하는 핵심입니다. 또 다른 강력한 방법은 사람들의 이기심, 그러니까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돌아가는 이 What's in it for me에 호소하는 거예요. 이기심이요? 그거 너무 노골적이진 않을까요? 꼭 뭐 물질적인 이익만을 뜻하는 건 아니에요. 그 존 케이플스의 유명한 피아노 광고 카피 있잖아요.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그들은 비웃었죠. 하지만 내가 연주를 시작하자. 이거요. 아, 네네. 이 광고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사회적인 인정이나 감탄 같은 그런 정서적인 보상도 아주 강력한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죠. 내 메시지가 상대방에게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그걸 명확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좋은 게 이건데요. 이걸 알려주는 거죠. 그렇군요. 단순히 나한테 좋은 게 뭐냐 이걸 넘어서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었어요. 그 텍사스 쓰레기 투기 방지 캠페인 Don't Mess with Texas 이거요. 이건 단순한 이익 호소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그리죠.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집단에 속해 있는지 이런 정체성에 따라서 행동하려는 경향이 아주 강하거든요. 텍사스 캠페인은 뭐 벌금 얼마다 이기심 이걸 강조하는 대신에 진정한 텍사스 사람이라면 터프 가이라면 길에 쓰레기 같은 거 버리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과 정체성에 호소했어요. 와, 그 결과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던 젊은 남성들이 오히려 막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성에 호소하는 것이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정체성에 호소하는 건 이거 진짜 강력하네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말 다양한 방법이 있군요. 자, 이제 이 모든 원칙들을 하나로 쫙 엮어서 사람들이 진짜로 행동하게 만드는 마지막 열쇠가 남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6번째 원칙, 바로 스토리. 스토리는요,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원칙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담아내면서 동시에 사람들에게 행동 방향을 제시하는 굉장히 강력한 도구예요. 스토리가 왜 그렇게 강력한가요? 그냥 뭐 재미있는 이야기 아닌가요? 스토리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서요, 듣는 사람이 머릿속으로 그 상황을 시뮬레이션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제록스 복사기 수리공들이 식당에 모여서 서로 막 고장 수리했던 경험담 나누는 걸 생각해 보세요. 네. 동료가 잘못된 에러 코드 2053 때문에 엄청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수리공들은 다음에 자기가 비슷한 상황에 딱 처했을 때 아, 그때 그 친구가 이렇게 했었지 하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미리 연습하게 되는 거죠. 뇌를 위한 일종의 비행 시뮬레이션 같은 거예요. 아, 정신적 시뮬레이션. 듣는 사람이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드는 거군요. 그래서 그냥 교훈만 딱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기억에 잘 남는 거고요. 그렇죠. 스토리는 추상적인 교훈에 구체적인 맥락과 감정을 입혀주니까요. 메시지에 더 많은 연결고리, 휙스를 만들어서 기억이라는 그 찍찍이, 벨크로에 더 잘 달라붙게 하는 거죠. 아, 그 서브웨이의 제러드 포글 이야기가 정말 대표적인 사례 같아요. 서브웨이가 그냥 지방 6g 미만 샌드위치 7종 이렇게 팩트만 내세웠을 때는 별 효과가 없었는데 네, 밋밋했죠. 근데 200kg 넘던 대학생 제러드가 1년 동안 서브웨이 샌드위치만 먹고 110kg을 뺐다. 이 스토리가 나오자마자 완전 대박이 났잖아요. 그 스토리는 사람들에게 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겠다는 영감이랑 서브웨이를 먹으면 되는구나 하는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동시에 준 거죠. 정확합니다. 그 스토리가 바로 강력한 정신적 시뮬레이션이었던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요, 이런 강력한 스토리는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서 발견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발견한다고요? 네, 워렌 버핏이 감탄했던 그 가구점 사장 로즈 블럼킨의 이야기나 뭐 영원을 위한 닭고기 수프 시리즈에 실린 평범하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들처럼요. 세상에는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힘을 가진 스토리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잘 발견하고 잘 전달하면 되는 거죠. 뭐 도전 플롯이니 연결 플롯이니 창의성 플롯이니 하는 그런 보편적인 스토리 패턴을 활용할 수도 있고요. 스토리를 발견한다. 아, 관점을 좀 바꿔야겠네요. 단순히 정보 전달이 아니라 영감을 주고 행동을 이끌어내는 스토리를 찾아서 활용하는 것. 이게 메시지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군요. 네, 오늘 우리는 스틱에서 제시한 6가지 원칙, 그러니까 단순성,
의외성, 구체성, 신뢰성, 감성, 스토리 이 6가지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체크리스트처럼 하나씩 확인하는 것을 넘어서요. 서로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훨씬 더 강력한 시너지를 냅니다. 영어 앞글자를 따서 success라고 기억하면 좀 더 쉽겠죠? 네,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정말 기억해야 할 점은 좋은 아이디어를 갖는 것과 그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어쩌면 전혀 다른 능력일 수 있다는 거네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그 지식의 저주에 빠져서 자기만 아는 방식으로 막 설명하다가 좌절하곤 하잖아요. 그렇죠. 안타깝죠? 네, 하지만 오늘 배운 이 6가지 원칙을 좀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누구나 자신의 메시지를 훨씬 더 강력하게 그리고 오래 기억되도록 만들 수 있겠다 이런 희망을 좀 갖게 됩니다. 꼭 창의적인 천재만 스티커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건 타고난 재능의 영역이라기보다는 배우고 연습할 수 있는 기술의 영역이니까요.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세상에 꼭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런 스티커 메시지는 뭐가 있었지? 왜 그 메시지는 나한테 그렇게 착 달라붙었을까? 단순해서? 아니면 뭔가 예상 밖이어서? 구체적이어서? 아니면 혹시 감동적인 스토리 때문이었을까? 아, 좋은 질문이네요. 네, 그렇게 여러분에게 먹혔던 메시지를 한번 분석해보는 것이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스티커 메시지로 만드는 가장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그 소중한 아이디어가 세상에 착 달라붙기를 저희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